퍼스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샤워기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10대 아들이 엄마를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욕실 문 뒤에서 발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 기이하고 충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던 한 여성, 콜린 라빌로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춰버리기 전까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퍼스에서의 안드레 라벨로의 삶은 그림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파트너인 그레이시 피스코포와 어린 아들과 함께 현대적인 집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꿈의 커플 그 자체였습니다. 스타일리시하고 성공했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잘 꾸며진 이미지와 필터링된 게시물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2015년에 그레이시를 만났습니다. 1996년생인 그는 당시 겨우 19살이었고 그녀의 매력과 야망에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그레이시는 성공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헬스장 접수원으로 일했지만 온라인에 개인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미적 감각, 그리고 헌신 덕분에 엄청난 팔로워를 확보하게 되었고 평범한 직장인에서 연간 약 17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강력한 인플루언서로 변신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라이프 스타일은 눈부셨습니다. 그레이시의 성공 덕분에 그녀는 명품 패션, 호화로운 휴가, 최고급 호텔 숙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이 세계의 이방인이었던 안드레는 그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고 모든 순간을 기록했으며 쇼핑 후기, 고급 차량, 전 세계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가득 찬 삶으로 팔로워들을 초대했습니다. 팔로워들에게 이것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였습니다. 성장하는 커리어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 그녀를 지지하는 운동선수 같은 파트너, 그리고 그들이 구축하던 브랜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아기까지. 그들은 최신형 레인지로버를 몰고 넓은 디자이너 하우스에 살았으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시의 인기가 계속 치솟는 동안 안드레의 역할은 대부분 무대 뒤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명성이 커지면서 브랜드 계약, 캠페인, 재정적 결정을 관리하는 것이 벅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그레이시의 인플루언서 경력을 지원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조수가 되어 계약 협상을 처리하고 브랜드 제안을 걸으며 그녀의 재정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역할로 연간 2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긴 했지만 그들의 온라인 존재감의 중심은 항상 그레이시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가족의 이미지는 더욱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아기는 종종 콘텐츠에 등장했고 이를 통해 그레이시는 수익성 높은 육아 관련 광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용품,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스폰서 게시물이 그들의 일상적인 루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그레이시 모두 매일 몇 시간씩 디지털 브랜드를 기획하고 만들고 유지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안드레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꾸며진 게시물과 인스타그램 필터와는 거리가 먼 세계인 암호화폐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개척지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고 어쩌면 그레이시가 찾았던 종류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희망에 차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종종 그레이 씨에게 비록 즉각적인 수익은 없더라도 그들의 투자는 결국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낙관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의 어머니 콜린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걷고 있는 길과 소셜미디어 명성의 그늘 속에서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 사이에 점점 커지는 거리를 걱정했습니다. 콜린 라벨로는 항상 아들 안드레를 위해 다른 길을 상상해왔습니다. 세 아들과 딸, 네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안정과 교육을 중시했으며 자녀들이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력을 쌓기를 바랐습니다. 안드레가 파트너 그레이 씨의 성장하는 인플루언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했을 때 콜린은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녀에게 소셜미디어는 예측할 수 없는 세계였고 명성은 덧없을 수 있으며 성공은 종종 젊음과 외모에 달려있는 고디였습니다. 그녀는 시간, 경쟁, 그리고 변화하는 온라인 트렌드가 결국 그들을 스포트라이트에서 밀어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콜린은 종종 가까운 친구에게 이러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안드레가 장기적인 안정을 단기적인 이익과 맞바꾸고 있으며 그녀가 보기에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라이프 스타일을 좇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그녀는 자녀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결혼 생활이 끝난 후 그녀는 교사로 일하면서 혼자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체계, 그리고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후 콜린은 자신만의 꿈을 좇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 2020년에 자랑스럽게 학위를 마쳤고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25일 아침, 그 희망찬 미래는 갑작스럽고 비통한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콜린은 몇몇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막내 아들 페이비언은 아직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딸 모니크는 구급대원 훈련을 받는 동안 임시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콜린의 집이 훈련시설과 더 가까워서 통근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모니크와 페이비언은 각자의 일터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페이비언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오전 10시에 콜린이 데려다주고 오후 2시에 다시 데리러 오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페이비언이 퇴근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화기로 1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였지만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콜린은 이전에는 한 번도 그를 데리러 오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고 시간을 잘 지키며 항상 연락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콜린은 사소한 심장 문제와 하시모토 갑상선염 외에는 알려진 주요 건강 문제가 없었으며 이 질환은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페이비언은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때 샤워기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시간 가는 줄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제는 그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페이비언은 욕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침묵이 너무 섬뜩해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그에게 영원히 상처로 남을 광경이었습니다. 콜린은 샤워기 안에 있었지만 서 있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 벽에 어색하게 기댄 채 미동도 없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페이비어는 그녀의 몸을 욕실 중앙으로 끌어내고 재빨리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그녀에게 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샤워기 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차가웠고 얼굴과 목에는 그를 놀라게 한 푸르스름한 회색빛 변색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인계받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콜린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페이비어는 즉시 누나인 모니크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의 공포는 현실이었고 그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그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또한 형인 안드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경 모니크가 집에 돌아와 안드레에게 직접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후에야 그는 마침내 그레이시와 어린 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불신과 엄청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페이비언과 모니크는 둘 다 콜린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세심하며 현실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다는 징후도 불평도 어떤 위험 신호도 없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검이 실시되었지만 명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미결정으로 남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던 어머니가 자연사했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세부 사항들, 즉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작은 불일치에 매달렸습니다. 콜린은 항상 샤워하기 전에 금색 손목 시계를 풀었지만 페이비어는 그녀가 여전히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절대 그것들을 착용한 채로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소 욕조 안에 조심스럽게 놓아두던 미끄럼 방지 매트마저도 욕조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일상적인 루틴의 일부였습니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아주 잘 알 법한 그런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모든 습관들이 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제 침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문과 문은 잠겨 있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 보였습니다. 명확한 사인이 없고 강도나 타살의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당국은 콜린이 자연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비통에 잠겼지만 실질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그러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느닷없이 경찰은 한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망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누군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사람은 바로 안드레 라벨로였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콜린의 갑작스러운 죽음 불과 일주일 전, 안드레는 그녀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하나도 아닌 3개나 가입했습니다. 합쳐서 총 $100만 넘는 금액이었고 모두 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자매 중 누구도 수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사망한 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안드레는 지체 없이 각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즉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보험 가입과 콜린의 사망 사이에 의심스러운 시차를 이유로 지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한 회사만이 청구를 검토 중이었지만 그들은 더 많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일치하는 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가 제출한 서류 중 하나에는 콜린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는 자신의 생일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신속하게 제출되었지만 무언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의료 서류는 조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서류는 콜린이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정보는 공식 부검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콜린이 작성하고 서명했다고 주장되는 유언장이었는데 이 유언장은 안드레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에 대한 언급도 공정함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가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자 더 많은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드레는 새로운 유언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정신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심지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신의 목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음성 녹음을 생성하여 그 변경 사항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속임수의 층은 깊었습니다. 늘어나는 증거에 직면하자 안드레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유언장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콜린이 자신에게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자금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나중에 형제자매들에게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소급한 보험 증권, 위조된 서류, 그녀의 사망 시점 등 모든 것이 안드레의 이야기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머지 가족에게 그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머니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콜린은 유언장에 안드레만을 지목했을까요? 왜 모니크, 페이비언, 그리고 모두가 결국 가족 문제를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맏아들 줄리안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콜린은 항상 공평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동등하게 나누어졌고 그녀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상황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맏아들 줄리아는 그녀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하기 위해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슬픔으로 더욱 무거워진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는 혼란 속의 질서를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운전면허증이나 필수적인 개인 기록과 같은 서류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것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자신이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상속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이상한 발견이 드러났습니다. 안드레는 콜린의 모든 우편물을 자신의 주소로 돌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페이비언과 모니크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다른 곳으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결정은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콜린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면서 안드레의 의도에 대한 의심도 커졌습니다. 그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 일을 꾸몄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콜린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안드레의 파트너인 그레이시와 가족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을 다시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의 여동생이 새롭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콜린이 사망한 날 오후 1시 30분경, 그녀는 언니의 집을 지나가다가 차도에 주차된 낯선 차를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콜린의 장례식에서 그녀는 같은 차량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와 그레이시가 그 차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심각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늦게까지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의 형제자매 중 누구도 그가 그날 어머니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신문에서 안드레는 5월 25일 아침에 콜린의 집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며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기분이 좋지 않았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으며 삶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그녀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며 그녀가 가족의 재정적 미래를 확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시는 그날에 대해 자신만의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사촌이 점심 약속이 있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레이시는 안드레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전화 기록에 따르면 12번이나 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좌절과 걱정 속에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드레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레이시는 혼란스러웠지만 설명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 전 그녀는 한 가지 더 오싹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습니다. 안드레는 그날 저녁에 그들의 부사항을 기억해냈습니다. 안드레는 그날 저녁에 그들의 아들을 봐줄 수 있는지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관들은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고려할 때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깊은 의심을 품게 된 경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안드레와 그레이시의 집 내부에서 비밀 감청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침실에 도청 장치를,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대화를 감시하며 진실을 가리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밝혀내기를 희망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통해 그레이시는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안드레와 대면했습니다. 그녀의 평판뿐만 아니라 그녀의 경력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런 스캔들과 연루된다면 스폰서십과 브랜드 계약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한 대화에서 그녀는 안드레에게 만약 그가 어머니를 죽였고 진실이 밝혀지면 그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고 돈이 들어오면 나라를 떠날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레이시와 안드레는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디자이너 의류, 호화로운 휴가, 세련된 흰색 레인지로버, 그리고 널찍한 집. 그러나 수사관들이 그들의 재정 상태를 파헤치자 매우 다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과시하던 집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당 $880에 그 집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소유가 아닌 할부였습니다. 휴가는 종종 후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겉모습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콜린이 사망할 당시 부부는 12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치 집세와 자동차 할부금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레이시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4만 달러의 미납 세금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들의 재정을 관리해왔고 그녀에게는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한때 그들의 구원책으로 과장되었던 그의 암호화폐 투자는 3년 만에 겨우 22달러의 수익을 냈을 뿐이었습니다. 성공의 환상을 유지하고 쌓여가는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안드레는 다른 탈출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어둡고 훨씬 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계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유일한 수혜자로 내세움으로써 그는 10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빚을 청산하고 심지어 실패한 암호화폐 투자가 마침내 성과를 냈다고 가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안드레는 어머니 살해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재판은 거의 2년 후인 2024년 10월에 시작되어 8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를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콜린의 정확한 사인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 증인들은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질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나중에 콜린의 팔과 눈썹에서 경미한 찰과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누군가 저항하거나 제압당했을 때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베개를 사용하여 그녀를 질식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안드레의 주장과 모순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의 이모는 그가 떠났다고 말한 시간보다 훨씬 늦은 오후 1시 30분에 콜린의 집에 주차된 차를 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레이시로부터 온 여러 통의 전화를 무시했는데 이는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2020년 7월 이후 안드레가 컴퓨터를 깨끗이 지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록도, 브라우저 이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지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콜린이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에 가입된 보험들과 그 뒤를 이은 위조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유언장, 허위 의료 기록, 조작된 정신감정 보고서, 그리고 심지어 AI가 생성한 음성 녹음까지 모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이틀간의 수개 끝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때 파트너와 함께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고 필터와 팔로워로 구성된 삶을 살았던 남자는 이제 모든 환상이 벗겨진 매우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